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세상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녁 7시. 창밖으로는 마치 하늘이 거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쏟아내는 듯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몸을 떨고 있을 때 정적을 깨고 큰형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처럼 날카로웠다. 재훈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 집으로 와라. 형제들 다 모이라고 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할 얘기가 많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수화기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가슴 밑바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7주간. 우리 네 남매는 단 한 번도 마주 앉은 적이 없었다. 각자의 슬픔 속으로 흩어져 숨어있던 우리를 다시 끌어모으는 건 그리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괴물이었다. 토요일 오후. 오래된 32평 아파트의 거실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낡은 집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시장 바닥에서 구두굽을 갈아치우며 마련한 유일한 성전이자 재산이었다. 거실 벽면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우리 6 식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웃음은 박제된 채 빛이 바랜 먼 추억에 불과했다. 큰형 민수 48세, 시청 공무원은 테이블 상석, 즉 과거 아버지의 자리였던 곳에 앉아 노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늘 단정하던 그의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고 안경, 머머 눈빛은 피로와 욕망이 뒤섞여 기묘하게 번뜩였다. 큰누나 정희 46세, 전업주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손톱으로 긁어내며 연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처져 보였지만 눈등은 잔뜩 부어 있었다. 막내 재민 3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이 무거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을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 재훈 43세, 중소기업 대리은 죄인처럼 문 옆에 서서 이 서늘한 풍경을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로 지켜보고 있었다. 형이 침묵을 깨고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자, 다들 앉아라. 우선 아버지, 유언장부터 확인하자. 형이 꺼낸 것은 병원 침상에서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 한 장이었다. 글씨는 비뚤비뚤하게 휘어지고 겹쳐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서리빨처럼 명확했다. 이 집은 재훈이에게 준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킨 건 놈뿐이다. 다른 자식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순간 거실을 채우고 있던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렸다. 들리는 것은 오직 창문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뿐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고동쳤다. 아버지가 이 메모를 내 손에 쥐어주시던 그 새벽의 공기가 떠올랐다. 당시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로 병색이 완연하셨다. 6인실, 병실의 좁은 커튼 안쪽, 소독약 냄새와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하던 그곳에서 나는 1년을 보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소변줄을 비우고 욕창이 생길까 봐 밤새 2시간마다 그 야윈 몸을 뒤집어 드렸다. 큰형은 시청 업무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나 갈 수 있다. 여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췄고 누나는 시댁 제사가 겹쳤다. 애들이 시험 기간이다라는 핑계로 과일 몇 박스 보내는 게 전부였다. 재미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영상 통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어느 깊은 밤, 아버지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하셨다. 식은땀을 닦아주는 내 손을 꼭 잡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재훈아, 미안하다. 너 장가도 못 가고 이 늙은이 똥수발이나 들게 해서 다른 놈들은 다 자기 살길 바쁜데
너만 미련하게 내 곁을 지키는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미셨다. 이거 내가 간호사 몰래 쓴 거다. 장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내 자식이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집이 탐나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내 진심을 알아주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난 1년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거실의 현실은 냉혹했다. 누나의 날카로운 음성이 정적을 깼다. 이게 정말 유 원장이라고?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쓰신 거 맞아? 마지막엔 약 때문에 헛소리도 자주 하셨잖아. 아버지가 나한테는 정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집이라도 해줘야 하는데라고 늘 말씀하셨어. 이건 재훈이 내가 아버지를 협박해서 억지로 쓰게 한 거 아냐? 누나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누나는 시댁의 모진 구박과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가 몰래 보내주던 몇 푼의 용돈으로 숨을 쉬어오던 처지였다. 이제 그 유일한 구명줄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큰형 민수 역시 탁자를 내리치며 덧붙였다. 재훈아, 너 정말 이럴 거냐? 이 아파트 지금 시세로 10억이 훌쩍 넘어. 그걸 너 혼자 다 먹겠다고? 장남인 내 면면도 있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상식이지. 내가 아버지 병수발 좀 들었다고 조작 코스프레 하면서 동생들 앞길 막을 거야? 너 시청 공무원인 내 지위가 우스워 보여. 내가 법적으로 가면 너 하나도 못 받아. 형의 말투는 권위적이었지만 그 너머엔 짙은 분노와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승진 누락 이후 쌓여가는 대출 이자와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던 형에게 이 집은 무너져가는 인생을 붙잡을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다.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형, 누나,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뜻이잖아. 재훈이 형이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대소변 다 받아낸 거 우리 다 알잖아. 형들이랑 누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올 때 재훈이 형은 직장까지 위태로워가며 지켰어. 아버지가 임종하시던 날 형이 아버지 발 닦아주면서 울던 모습 기억 안 나? 재민의 말에 형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너는 입 닥쳐. 너는 평생 프리랜서네 뭐네 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준 생활비로 먹고 살았잖아. 우리는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너도 재훈이한테 뭐 하나 받아 챙기기로 뒷거래했냐? 재민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해외 출장을 핑계로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눈가는 금세 축축해졌다. 그날의 모임은 화해가 아닌 전쟁의 선포로 끝났다. 이후 2달간 우리 가족의 카톡방은 고발과 협박, 저주가 난무하는 지옥도가 되었다. 형은 정말로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었다느니, 내가 아버지를 가스라이팅해서 메모를 받아냈다느니 하는 모욕적인 주장이 서류에 담겼다. 누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울부짖었다. 재훈아, 너만 잘 살면 좋니? 부모 죽이고 집 차지하니까 행복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누나의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다. 나는 퇴근 후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갈등은 법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도려내고 싶은 혹을 보듯 혐오스러웠다. 형의 변호사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처방받았던 마약성 진통제 리스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필적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작성이라고 몰아붙였다. 누나는 증인석에 앉아
아버지가 마지막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재훈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도 봤다는 새빨간 거짓 증언을 하며 울먹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다. 누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나 애들 이름 부르며 걱정하신 거 잊었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법정 밖 복도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고 재민은 그 사이를 막아서다 형에게 밀쳐져 다닥에 나동그라졌다.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던 소송의 중간 기일, 반전이 일어났다. 판사가 의외의 자료를 공개했다. 아버지의 개인 안전금고를 정리하던 중 발견된 정식 공증까지 마친 진짜 유언장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던 3년 전 미리 작성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남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다만 재훈이에게는 이 집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이 유언의 효력은 내 남매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만 발생한다. 만약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거나 서로 반목할 경우 모든 재산은 즉시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자식들에게는 단일 전도 상속하지 않는다. 순간 법정 안에는 비현실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형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렸고 누나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재민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우리가 이럴 줄 미리 다 보신 거야.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자해이자 잔인한 시험이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연약한 본성을 꿰뚫어 보셨고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유산을 함정이자 구원으로 만드신 것이었다. 판결 이후 나는 텅 빈 아버지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저들이 너를 조작범으로 몰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냥 기부해버리고 영원히 보지 말자 라고 외쳤다. 법정에서 나를 노려보던 형의 그 차가운 눈빛, 누나의 거짓 섞인 눈물들이 비수처럼 꽂혀 지워지지 않았다. 1년 동안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지켰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병상에서 내 손을 잡던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왜 화목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거셨을까? 만약 내가 여기서 집을 독차지하거나 모두 기부해버린다면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우리를 다시 묶어주고 싶어 하셨던 거다. 재훈아, 내가 한 번만 더 손해봐라. 그래야 형제들이 산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일주일 동안의 지옥 같은 고민 끝에 나는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형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소망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자식으로서의 최후의 도리였다. 나는 형과 누나를 불러 앉혔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집 팔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4등분해서 똑같이 나눕시다. 하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법정에서 형과 누나에게 받은 상처 평생 안 지워질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제 손으로 찢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형이 내 손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재훈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장남이라는 무게에 눌려 미쳤었나 보다. 내 동생 가슴에 그런 대못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그랬는지 정말 미안하다. 누나도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나도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팔았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민은 우리 셋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다. 이제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으시겠네. 집은 매각되었다. 각자 손에 쥐어진 2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겐 빚을 갚을 돈이었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만, 나에게 그 돈은 가족의 생명값처럼 느껴졌다. 돈이 분배되던 날, 나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혼자 남았다. 짐이 빠져나간 거실은 유난히 넓어 보였다. 나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10억이라는 돈보다 다시 형과 누나를 형, 누나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감사해서였다. 이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아버지가 잠든 수목원을 찾는다. 처음 몇 달은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어색하게 밥만 먹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예전의 웃음을 되찾고 있다. 형은 이제 공무원 월급에 맞춰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누나는 시댁에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며 두 아이를 밝게 키우고 있다. 재미는 조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가족의 활력소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비 내리는 저녁이면 그 낡은 아파트의 거실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유산은 10억 원의 자산이 아니었다. 탐욕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죽음보다 질긴 혈연이라는 끈이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덮쳤던 갈등은 이제 빛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비춘다. 아버지는 아마 저 위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비우시며 허허 웃고 계실 것이다. 우리 네 남매가 다시 한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다.